새벽 5시, 종로의 그곳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나무숲에 맺혀 있고 공원 벤치마다 밤을 새운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집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새벽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71세 이재호라고 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전직 공무원으로 평온한 노후를 바랬던 저였지만 지금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지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저는 이 길을 걷습니다. 무료급식소로 가는 길이에요. 밥을 받으러 가는 길이지만 밥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 발로 가는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곳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고 누군가 밥을 담아주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그 경험 말이에요. 혼자가 아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그 느낌이 저를 이 길로 계속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평소처럼 순서를 기다리다가 식판을 받으려는 순간 어딘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회색 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30년을 묻고 있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그녀와 만남 이후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직 공무원이란 타이틀이 있지만 지금은 옛날 일이 되어버렸어요. 쪽방 창밖으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걸 봤습니다. 어두운 회색에서 조금씩 자주색으로 그 위로 주황빛이 번지는 새벽이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변화를 지켜봤죠. 10분, 15분, 20분. 하늘이 변하는 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일어나야 했어요. 이 시간이 늘 가장 힘들었습니다. 누우면 편하지만 일어나면 고통이 시작되니까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죠. 한 벌의 옷을 꺼내 입었어요. 늘 같은 옷이에요. 검은 바지에 회색 셔츠. 아무도 날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옷이죠. 거울 속 모습은 누군가의 아버지도, 남편도, 친구도 아닌 그냥 늙은 남자였어요. 존재감 없는 남자. 종로의 아침은 빠르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장을 보러 나온 할머니들,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 가게를 여는 상인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천천히 헤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요. 탑골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오래된 호텔, 닫힌 음식점, 낡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이곳도 한때는 화려했겠죠. 지금은 저처럼 늙어버렸어요.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공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햇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일정할 뿐이었죠. 공원 벤치엔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노인들, 구석에 누워있는 이들,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들. 이들이 제 동료였어요. 같은 듯 다른 세상에 사는 동료들. 매번 이곳에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중 누군가는 내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그게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 무료 급식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5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세상 반대편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발 한 발이 무거웠죠. 누군가를 만날 거란 기대가 없었으니까요. 5시 40분. 늘 이 시간에 도착해요. 먼저 줄 서려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려고요. 이곳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 얼굴을 보는 이 시간이었거든요. 구부러진 허리로 오는 할아버지, 한쪽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 손이 떨려 밥을 흘리는 할아버지. 모든 이들의 얼굴엔 공통된 표정이 있었어요. 생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한 담담함. 그 밑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죠. 누군가는 나를 봐달라는 절규가 느껴졌어요. 저도 그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거울을 본 지 오래되어 모르겠어요. 다만 매일 이곳에 올 때마다 제 가슴이 조금씩 무너진다는 건 알았어요. 여기 와서 누군가의 손길을 받고 목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는 것. 그게 저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이 아침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줄 맨 뒤에 섰어요. 앞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밥을 기다리고 있었죠. 몇 명은 자주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6시가 되자 봉사자들이 나타났어요. 밥솥과 반찬통이 테이블에 올려지고 국자가 준비되고 식판들이 차근차근 채워졌죠. 제 차례가 가까워졌어요. 감정 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 명, 한 명,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 고개를 들어 앞에 봉사자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혼을 빼앗길 것 같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회색 머리로 변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동자. 그 눈빛이 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눈빛이 이미 30년이란 시간을 뚫고 저를 찾아냈어요.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떨렸어요. 식판을 받으려는 손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밥을 담는 손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 시선이 올라갔어요. 그 얼굴로 30년 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젊은 날의 박미선 씨.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미선 씨는 제 앞에서 밥을 담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의식이 가 있는 것 같았어요. 국자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죠.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건 제 손이었을까요? 구분이 안 갔어요. 우리 둘 다 같은 떨림 속에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밥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다른 봉사자들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조금 더 조심스럽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이란 시간이 그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죠. 첫 만남의 설렘, 몰래 만났던 날들의 위험함, 헤어짐의 고통,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반찬이 올려졌어요. 국이 나왔어요. 식판이 거의 가득 찼죠. 미선 씨가 담아주는 양이 유난히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건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밥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국자를 스칠 때 미세한 접촉이 있었어요. 한순간이었지만 그 속에 30년의 시간이 다 들어 있었죠. 따뜻한 손의 온기. 지금 미선 씨의 손은 늙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했어요. 자동으로 발을 옮겨 자리로 향했어요. 목재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흐릿한 형광등.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밥 한 술을 떴죠. 따뜻했지만 입이 경직됐어요. 입에 밥을 넣고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삼켜야 한다는 기본도 잊어버렸죠. 저는 계속 다른 곳을 봤습니다. 음식이 아닌 미선 씨를요. 여전히 봉사자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에게 밥을 담아주면서도 가끔 제 쪽을 재빨리 봤거든요. 그 눈길이 저를 찾고 있는 건 분명했어요. 30년이에요. 30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공간에 있게 됐습니다. 첫 만남이 생각났어요. 젊은 날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그 손을 처음 잡던 날, 밤새워 이야기하던 날들, 그리고 헤어지던 날까지. 가장 무서웠던 건 다른 감정이었어요. 미선 씨를 다시 만난 기쁨보다 그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는 슬픔이 더 컸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밥을 담아주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밥을 먹는 시간이 길었어요. 다른 이들은 벌써 일어났는데 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제 앞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거든요. 봉사 시간이 끝나갔어요. 미선 씨는 조끼를 벗기 시작했죠.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매일 해온 일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미선 씨가 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자리였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20대의 목소리와 많이 변했지만 그 톤은 변하지 않았죠. 이제 오시죠?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흘렸어요.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죠. 다른 이들이 저를 봤어요. 창피했어요. 그보다 더 크게 울린 건 제 가슴이었지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맞아요.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로 나갔어요. 급식소의 분주한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종로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버스 굉음, 사람들의 발걸음, 그 위로 새들의 울음, 이 모든 게 섞여 아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선 씨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뭔가가 담겨 있었죠. 묻는 것 같기도,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마치 30년을 견딘 사람이 이 순간이 정말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한. 제가 말했어요. 그때 내가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정말 그 말만 나왔어요. 미선 씨에게 할 말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고, 죄책감도 많았는데 그게 한 문장으로 나온 거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선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봤어요. 초록 잎들이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이른 봄의 초록, 아직 생명력 가득한 그런 초록. 미선 씨는 그걸 보며 뭔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지키지 못한 건 우리 둘 다예요. 당신도 그땐 젊고 서툴렀잖아요. 용서라기보다는 현실의 진술 같았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런데 그 말 속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30년을 기다리며 이 말을 준비해 온 것처럼. 미선 씨의 옆모습을 봤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뭔가를 참으며 살아온 사람의 주름 같았죠. 눈가엔 웃음 주름도, 이마엔 근심 주름도 있었어요. 입가엔 억눌린 감정의 흔적이, 그 깊이가 제 가슴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만든 주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신 집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남을 것 같지 않았어요. 저라도 도망쳐야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선 씨는 계속했어요. 당신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죠.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당신 어머니가 날 받아줄 것 같지 않았고, 아이가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도 뻔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죠. 있는 그대로를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실패담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듯. 하지만 그게 더 힘들었어요. 원망이 있었다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엔 원망이 없었어요. 있는 건 현실의 깊은 이해. 30년을 혼자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해였죠. 뭐라 말해야 할까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 어머니는 미선 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출신도 다르고 교양도 다르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감이 못 된다고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집안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저는 그 어머니를 두려워했어요. 너무나 많이. 미선 씨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했어요. 30년 전 미선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가 됐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임신한 상태로 집을 나가야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혼자 나았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죠. 단 한 번의 끄덕임으로 30년이 설명됐어요. 모든 고통이 그 끄덕임 속에 있었어요. 미선 씨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을 잡을 수도, 안을 수도 없었죠. 그냥 앉아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지금은 잘 자랐어요. 미선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호사예요. 우리 딸이 변호사가 됐어요. 그 말을 할 때 미선 씨 목소리엔 뭔가가 있었어요. 자부심도, 자랑도 아니었죠. 생존의 증명이었어요. 내가 살아낸 이유, 내가 견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증명. 제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그제야 인정해야 할 현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자라났고 그 누군가는 제 아이였어요. 변호사란 말은 그저 직업이 아니었어요. 미선 씨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말,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얼마나 약했는가를 증명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변호사란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남편도, 돈도 없이 혼자 키웠어요. 그런데 딸을 변호사로 만들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 여자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우리는 공원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죠. 종로의 아침은 점점 더 분주해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마치 우리만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급식소에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저의 어리석음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멍하니 쪽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3일째 되는 날 급식소에 나갔습니다. 미선 씨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배식하는 미선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눴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미선 씨가 배식을 마치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딸이 뭐라고 하던가요? 미선 씨 얼굴이 조금 흐려졌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직한 말이 날아왔어요. 반박할 수도,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었죠.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딸이 날 만나고 싶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미선 씨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의 실패한 과거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아이에겐 당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처도 원망도 없었죠. 제가 혼자 그 아이를 지켰으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절망과 존경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영원히 그 딸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존경했어요. 미선 씨는 그 모든 걸 감당했으니까. 혼자서 견디고, 일하고, 가르치고, 사랑했으니까요. 공원의 나무들이 미선 씨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조금 더 길어 보였죠. 마치 30년의 무게를 담은 그림자.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거의 맞닿을 수 없었죠. 사이에 뭔가가 있었거든요. 30년이란 시간, 회복 불가능한 그 시간. 당신, 정말 대단해요. 미선 씨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공원을 바라봤어요. 대단할 게 뭐가 있어요. 난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선택할 게 없었으니까요. 도망치거나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거나. 저는 살기로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평생을 살아도 다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미선 씨는 도망쳤어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에서, 그리고 혼자가 되어,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그 딸이 변호사가 될 때까지 살아냈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기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선 씨는 엄마로만 살았어요. 저는 그동안 재혼했다, 또 이혼했어요. 부동산 사기도 당했고요.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제 인생을 나열하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 대비가 정말 처절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정말 다른 삶을 산 거죠. 미선 씨는 최선을 다해 딸을 키웠고, 저는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하다 평생을 낭비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죠. 미선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 원망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연민이 있었죠.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는 듯한 연민. 그 연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표현할 수 없어요. 원망이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그럼 제가 변명으로 둘러댈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돌아온 건 연민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연민을 받을 자격도 없었죠. 그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선택했고, 나약함을 선택했고, 회피를 선택했으니까 그 결과가 지금 왜 제 모습인 거예요. 미선 씨는 일어섰어요. 저 이제 돌아가야 해요. 당신도 식사하러 계속 오세요. 저는 봉사활동 계속할 거예요. 권유가 아니라 진심 어린 부탁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처럼, 혹은 제가 계속 와야만 자신도 견딜 수 있을 것처럼. 그 이후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 변화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조금의 희망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떠 탑골공원으로 향하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어요. 미선 씨가 있을 거란 기대.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어요.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했어요. 혼자라는 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니까. 미선 씨도 저를 발견하면 한번 바라봤어요. 말 없는 인사.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며 우리만의 작은 루틴이 생겼어요. 밥을 먹은 후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란히 걷는 거였죠. 계절은 계속 변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미선 씨 걸음은 느렸어요. 무릎이 좋지 않은 것 같았죠. 왼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0년 동안 생긴 상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미선 씨의 보폭에 맞춰 걸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걸었어요. 공원의 나무들이 변했어요. 봄의 연두빛에서 여름의 짙은 녹색으로, 그리고 가을의 노랑으로. 계절이 바뀌며 우리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서로 뭘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름이 왔어요. 공원 나무들은 울창한 초록이 됐죠.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줄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왔죠. 미선 씨는 손수건을 들고 왔어요. 제 땀을 닦아주려고.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속에 30년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날은 미선 씨가 저를 공원 한 구석 벤치로 데려갔어요. 다른 이들이 거의 안 오는 곳. 우리는 가끔 그 자리에 앉았죠. 미선 씨가 작은 반찬통을 들고 올 때가 있었어요. 계란말이, 나물, 장조림. 그 반찬들은 대충 만든 게 아니었어요. 미선 씨가 정성스레 직접 만든 것들이었어요. 반찬을 좀 담아왔어요. 저녁 때 챙겨 먹어요. 그렇게 말하며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걸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당신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챙길 필요 없어요. 미선 씨가 웃었어요. 진짜 웃음. 오랜만에 보는 웃음. 3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선 씨의 웃음. 그 웃음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내가 상처 줬던 사람이. 계절이 또 바뀌었어요. 가을이 오자 공원 나무들이 불타듯 변했죠. 빨강, 주황, 노랑이 섞여 장관을 이뤘어요. 미선 씨는 그 경치를 보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그 아름다움을 영혼으로 느끼려는 듯이요. 겨울이 왔어요. 공원 나무들은 모두 벌거벗었죠. 추운 아침, 미선 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난로 없는 쪽방에서 나온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나왔어요. 뭔가가 우리를 계속 나오게 했죠. 그건 밥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욕구.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는 필사적인 욕구. 어느 날 미선 씨가 컵라면을 들고 왔어요. 따뜻한 물에 불린 컵라면. 그 따뜻함을 전해줄 때 미선 씨 손은 차가웠어요. 공원 벤치에서 그 컵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미지근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같이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매일 이렇게라도 보니 좋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어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만났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편했어요. 이걸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두 명의 노인이 고독을 덜어내는 것, 가장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사랑하기엔 너무 늙었어요. 하지만 함께하기엔 딱 맞는 나이였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5시 40분에 도착했죠. 평소처럼 줄을 섰고 평소처럼 미선 씨를 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미선 씨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실크 블라우스에 세련된 스커트. 이곳에 있기에는 어색한 옷차림.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미선 씨와 어딘가 비슷한 얼굴, 특히 눈동자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로 미선 씨의 딸, 제 딸이었어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마치 그 여자를 봐선 안 될 것처럼. 미선 씨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딸도 저를 봤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곧 뭔가를 깨달은 듯 얼굴이 굳어졌죠. 엄마는 왜 저 남자와 친하게 지내는 걸까? 하는 의문이 그 얼굴에 떠올랐어요. 딸이 미선 씨에게 뭔가를 물었어요. 멀어서 들리진 않았지만 무슨 질문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을 정도로 명확했죠. 미선 씨 얼굴이 조금 흔들렸어요. 답하기 전에 제 쪽을 다시 봤죠. 긴 침묵.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영원 같았어요. 그리고 미선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를 버린 사람 아니야. 너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그 말이 얼마나 깊은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았어요. 버린 게 아니라 지키지 못했다는 말. 그건 정말 용서의 말이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정을 담은 말. 그 말은 저에게가 아니라 딸에게 주는 말인 듯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에게 주는 기회였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은 복잡했어요. 분노도, 연민도, 그리고 뭔가 이해가 생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딸은 똑똑한 여자였어요. 한 번의 설명으로 많은 걸 이해하는 그런 여자. 저는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둘에게 한 짓이 너무나 명확하게 떠올랐거든요. 혼자 크며 겪었을 외로움,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받았을 상처, 어머니의 힘듦을 보며 견뎠을 고통, 그 모든 게 그 눈빛 속에 농축돼 있었어요. 딸이 입을 열었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죠. 저는 미선 씨를 바라봤어요. 미선 씨도 뭔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딸이 앞으로 나와 미선 씨 팔을 살짝 감쌌어요. 급식 봉사를 끝내고 두 모녀가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한 명은 늙은 여자, 한 명은 젊은 여자. 하지만 정말 비슷했어요. 강함, 결연함, 그리고 사랑이 그들을 묶고 있었죠. 30년 동안 모녀는 서로의 삶을 창조해냈어요. 어머니는 딸이 존재하는 이유로 살아냈고, 딸은 어머니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죠.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제 딸이었어요. 제 피를 나눈 딸. 그런데 저는 그 이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삶도 모르고 있었죠.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고통도, 기쁨도,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두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만난 것, 그렇게라도 그 얼굴을 본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미선 씨가 준 그 작은 인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평생을 살아도 다 느끼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제 인생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저를 정말 많이 바꿔놨어요. 처음엔 일자리였어요. 공원 관리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시간제였고 급여는 적었어요.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정말 컸어요. 공원 벤치를 고쳤어요. 쓰러진 나뭇가지를 정리했고 길을 청소했죠. 노인들이 편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벤치 하나를 고칠 때마다 거기 앉아 쉴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나뭇가지를 정리할 때마다 그 길을 걸어갈 누군가를 생각했죠. 작은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미선 씨도 계속 급식 봉사를 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했고 미선 씨는 봉사를 했어요. 우리는 일과를 마친 후 함께 공원 한 구석에 앉았죠. 그렇게 앉아 있을 때 미선 씨는 과거를 이야기했죠. 26에 혼자가 됐을 때의 이야기. 첫 집의 주소. 그 집이 얼마나 차갑고 어두웠는지. 딸을 키우며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돈이 없어서 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그 밤. 딸이 대학에 붙었을 때의 기쁨.
변호사가 됐을 때의 감정,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도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걸 잃게 됐는지. 미선 씨는 경청했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계절이 또 변했어요. 다시 봄이 왔죠. 공원 나무들이 초록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한 해가 또 시작되고 있었죠. 우리도 그 시간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우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소중했죠. 제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가 될지 생각해봤어요. 어쩌면 이 공원 벤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건 나쁘지 않은 마무리인 것 같았어요. 미선 씨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어느 날 미선 씨가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할머니들이 수제비를 파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화려한 장식도 없고 단출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따뜻한 국물을 마셨어요. 정말 맛있었죠. 당신도 이제 누군가의 아빠예요. 당신은 그걸 알아야 해요. 미선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답할 수 없었죠. 저도 처음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봤어요. 당신이 공원 벤치를 고치고 꽃을 심고 할아버지들 짐을 들어주는 모습을요. 할머니들에게 인사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모습을. 당신은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거든요. 70년을 살았는데 처음 누군가가 저를 필요하다고 말해줬어요. 처음 누군가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줬죠.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미선 씨의 진심. 미선 씨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손을 건넸죠. 저는 그 손을 받아들였어요. 30년 만에 미선 씨 손을 만지는 거였어요.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 손엔 30년의 삶이 모두 담겨 있었죠. 그리고 용서의 손이었어요. 우리는 그 작은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매주 금요일, 그날이 되면 일을 일찍 마치고 그곳으로 가죠. 미선 씨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서 미선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미선 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뒤에 누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미선 씨의 딸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몸이 굳어버렸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어나야 하나, 앉아 있어야 하나,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어요. 미선 씨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딸 지연이에요. 오늘 같이 오고 싶다고 해서요. 딸은, 아니,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복잡했죠. 경계심도 있었고, 궁금함도 있었고,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지연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인사를 받아준 거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셋이서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미선 씨가 메뉴를 주문했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공원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시간제로요. 공원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집에만 계셨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나가시더라고요. 지연이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여전히 경계는 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진 않았죠. 미선 씨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이 사람 덕분이야. 혼자 있으니까 자꾸 우울해지더라고. 그런데 같이 밥 먹고 공원 산책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를 잘 챙겨주실 거죠? 그 질문이 얼마나 당연한지 알았어요. 딸의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엄마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똑바로 지연이를 봤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옆에 있어 줄 거예요. 지연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엄마가 혼자 계신 지 오래됐어요. 저도 바빠서 자주 못 뵙고요. 사실 죄책감이 컸어요. 그런데 요즘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더라고요. 전화할 때마다 웃으시고, 할 이야기가 많으시고, 지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게 다 어르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딸의 인정. 그게 이렇게 큰 의미일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죠. 지연이가 어릴 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혼자 자기를 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선 씨를 봤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느꼈죠. 헤어질 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시간 낼 때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그 이후로 지연이가 가끔 나타났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쁜 일정 틈틈이 시간을 내서 오는 거였죠. 처음엔 여전히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고, 지연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선 씨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풀어줬죠. 어느 날은 지연이가 법률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로 일하면서 만난 의뢰인들 이야기, 힘든 케이스들, 그런 것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지연이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 얼마나 잘 컸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제가 공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다는 것, 벤치를 새로 고쳤더니 동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 지연이가 웃으며 들어줬어요.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우리 사이의 벽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미선 씨가 약속 장소에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평소에 한 번도 늦은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선 씨 얼굴이 창백했어요.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고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미선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웠어요. 저는 알 수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날 이후로 미선 씨가 자주 피곤해했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얼굴색도 점점 안 좋아졌어요. 제가 병원에 가자고 했죠. 미선 씨는 계속 거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 가자고 설득했죠. 그렇게 2주를 설득한 끝에 미선 씨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병원에 같이 갔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시간이 하루 같았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간 수치가 매우 안 좋다고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는데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간 이식, 미선 씨가? 미선 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죠.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미 예상했는지.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다면 생체 이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미선 씨가 말했어요. 지연이한테 말하기 싫어요. 걱정할 테니까.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딸이잖아요. 저는 강하게 말했어요. 미선 씨가 한숨을 쉬었죠. 그날 저녁 미선 씨가 딸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들었죠. 지연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놀란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다음 날 지연이가 왔어요. 지연이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거였죠. 저는 병원 밖에서 기다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연이와 혈액형은 맞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 과로로 간 기능이 좋지 않다는 거였죠. 기증하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연이가 울었어요.
엄마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자기가 무능하다는 생각에.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저를 검사해 주세요. 병원 복도에서 제가 말했어요. 제 간을 확인해 주세요. 미선 씨와 지연이가 동시에 저를 봤어요. 저도 검사 받겠습니다. 제가 기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안 돼요. 당신도 70이 넘었어요. 수술 위험이 너무 커요. 미선 씨가 강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라도 당신에게 용서받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긴 하지만 검사는 받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초음파, CT, 여러 가지 검사를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액형도 맞고 간 상태도 양호하다고요. 나이를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라며 기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미선 씨가 주저앉았어요. 지연이가 엄마를 부축했죠. 하지만 수술 위험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 때문에 회복이 느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지연이가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죠.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수술 날짜가 2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미선 씨와 매일 만났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더 오래.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미선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미선 씨에게 속죄할 수 있게 되어 나도 고마워요. 수술 전날 밤, 지연이가 병원에 왔어요. 조용히 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침대 옆에 앉았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저 어르신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어르신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까지 나눠주시려고 하고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못해드리는 걸 어르신이 하시는 거예요? 딸인 제가 할 수 없는 거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어요. 지연이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어르신이 무사히 회복하시면 그때 제가 어르신을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약속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술은 8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지연이가 옆에 있었죠. 엄마는요? 제가 물었어요. 수술 잘 됐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복은 힘들었어요. 나이 때문에 더 그랬죠. 통증도 심했고 움직이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미선 씨가 살았으니까요. 2주 후, 저는 처음으로 미선 씨를 만났어요. 미선 씨는 회복 중이었지만 얼굴색이 훨씬 좋아져 있었어요. 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바보 같은 이라고.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미선 씨가 울었어요. 사랑하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미선 씨도 말했어요. 지연이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우리를 보더니 웃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생명을 나눈 가족. 피보다 더 진한 무언가로 이어진 가족. 여러분, 저는 71세에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사기를 당했을 때 정말로 다 끝났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저를 진짜 가족에게로 이끌었죠. 간 이식 수술을 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저와 미선 씨 모두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했죠. 서로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지금 저는 지연이를 딸이라고 부르고 지연이는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매주 일요일 함께 밥을 먹어요.
미선 씨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한 줄을 이야기하죠. 사랑은 늦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간을 나눠줬어요. 하지만 미선 씨는 제게 더 큰 걸 줬죠. 삶의 이유를, 가족을, 사랑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하고 싶지만 두려운 분? 저는 그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한다면 행동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을 나누는 건 꼭 간을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시간을 나누는 것, 온기를 나누는 것, 밥을 나누는 것, 그 모든 게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그 모든 것이 저에겐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계속해서 삶의 온기를 나누는 이 채널이 되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